네, 방금 소개받은 김나무입니다. 제가 필명을 쓰고 있어서,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독자들한테는 저희 필명으로 더 책을 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오늘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면서 인간의 길을 열다라는 부제를 보면서 오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제일 잘 어울리는 부제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린 그 PPT 자료는 이게 초기에 만들어진 거라 제가 좀 다듬으면서 바로 직전까지 KTX 타고 오면서 계속 고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PPT 페이지 수를 상당량 잘라내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장금, 우리 그 중종 시대인데 연산군 이후의 중종 대장금이라고 하면 더 잘 아는 그 유명한 시대와 겹치는 토마스 모어의 생애입니다. 토마스 모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마스 모어로 되어 있고요. 토마스 모어는 이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에 따라서 따른 거고요. 토머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어 이름이라 그런가? 하여튼 계속 저는 토마스 모어라고 했고요. 모어라는 이름이 이제 재밌는데 다시 한번 우신예찬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 홀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우신예찬을 썼던 에라스무스와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시대에 많은 인문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긴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도 한스 홀바인이 그린 그 가족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 혼자 저기 관복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초상화 그린 것. 그것도 역시 한스 홀바인이 그린 그림이고요. 인문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스 홀바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우신예찬하고 같이 번역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신예찬하고 같이 번역됐고 우신예찬하고 같은 시대에 출판된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된 지 500년이 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토피아에 관해서는 유토피안 스타디즈라고 또 유토피아 관련된 또 그 연구들만 모은 잡지들도 있고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하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둘 다 현실 비판적인 모습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고요. 텍스트 내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신예찬은 풍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리석음의 신이 나타나서 나의 사랑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뭐 심지어 이제 교황까지도 어리석은 자다라고 칭송 내지 비판 내지 조롱 뭐 이렇게 어리석은 신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일종의 조롱인데요. 장르적으로 보면 풍자시입니다. 본인이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썼던 것처럼 똑같이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기서도 등장하는 이제 추기경의 그런 비판적인 비판 대상이 되고 있긴 한데, 같은 사회 현실 비판적인 책이면서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풍자와는 좀 다른 일종의 뭐랄까 진지한 그 미래 설계에 대한 제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곳곳에 뭐 본인이 썼다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인문학자들이 손을 보태면서 약간 풍자적인 뉘앙스의 이제 아이러니를 사용하는, 예를 들어 우토피아도 미래 세계의 어떤 나라의 이름이죠. 이름이라고 각색되어 있습니다. 우토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번역해 보면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라인데 이름은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뭐 통치자는 백성이 없는 아데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반어적인 강물의 이름은 강물이 없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반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풍자적인 이게 손이 이렇게 보태졌다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진지하게 심각한 표정으로 미래 세계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토마스 모가 둘이 이제 매우 친했던 사람이고요. 에라스무스는 사제였지만 토마스 모는 나중에 이제 성자가 되죠. 순교와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헨리 8세 뒤에서 하겠지만 둘 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비판, 현실적인 개선, 어떤 좋은 나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하지만 그것을 이제 고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제 그 구교의 틀 안에서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다른 좋은 더 훌륭한 사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루터와도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는 영국 성공회와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토마스 모어가 죽고 나서 성공회가 생겨나기도 했지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행복한가? 그러니까 정의와 행복의 문제가 결국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천에서도 그렇고요.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혹한 통치자 밑에서 너무 가혹한 형벌을 작은 잘못으로 지나친 형벌을 받고 모두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토마스 모 유토피아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미래 공동체에 대한 대안이죠. 에라스무스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다면 거기에 보충으로 그러면 다음 대안은 무엇이냐를 토마스 모어가 진지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고 책의 출판도 토마스 모어가 원고를 에라스무스에게 보내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대륙에 있는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출판업자들과 함께 여태까지 많은 텍스트 고전들을 살려서 출판했던 경험을 가지고 새롭게 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인문주의자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시랍의 고전을 재발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편집하려고 하는 에라스무스, 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컫은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오고 있는 많은 이쪽 서쪽에 있는 유럽에서는 읽지 못했던 그리스 고전들을 다시 재발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출판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문화 조류를 이렇게 이끌려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배운 어떤 그리스 정신을 에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했고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다가 유토피아 안에 집어넣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번역할 때의 저의 생각은 에라스무스도 그렇고요. 토마스 모어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유토피아를 번역하거나 오신예찬을 번역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오신예찬 속에 들어있는 고전적인 영역, 수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인문학자들이 그리스 문헌을 못 읽다가 한 몇백 년 못 읽다가 다시 수입되면서 번역되면서 읽기 시작하고 아니 원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새로운 생각들이 이제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철학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꿈꾸었던 그들이 만들어낸 책 안에 과연 고전 문학의 영향은 얼마나 큰가가 저희 관심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책에 주석을 달 때도 누구로부터 가져온 것 같다라는 주석을 계속 더 많이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국가론으로부터 크게 비교하면서 같이 읽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인문주의자들의 청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측면을 보면 인문주의자들만의 세계?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주의자들이 그리스 문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을 했는데 이 언어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된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인문주의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돌려있는 책, 이런 그 종류의 출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이 출판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번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 즉 인문주의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나중에 번역을 통해서 일이고요. 이것이 쓰여질 당시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재밌어서 미래에 대한 사회를 꿈꿨지만 또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얘기이지 그것을 모르는 그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토피아 번역 맨 앞뒤로 이제 그 캠브리지에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편집된 수정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 캠브리지에서 나온 책의 앞뒤로 보면 인문주의자들이 그 책에 기여했던 편지, 바쳤던 헌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천 편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는 게 저의 욕심이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이 어떤 그 고전 문학 작품을 언급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건 그것들이 인문주의자들만의 또 다른 운동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고요. 네, 토마스 모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데요. 앞에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자, 세인트. 나중에 1900 몇 년에 이제 그 제가 붙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헨리 8세 얘가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로마 기독적이 가톨릭하고 갈라설 때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반역죄로 런던 탑에 갇혔다가 사형당하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몇백 년 지나고 나서야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그에게 시성이 됐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면 사실 성 토마스 모어라고 불러야 되고요. 만약에 책의 저자로 하더라도 성 토마스 모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한스 홀바인이 또 혼자 이렇게 토마스 모어를 해서 그려놓은 조상화입니다. 네.
토마스 모어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 1478년부터 1535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장금 그 중종 시대랑 거의 겹칩니다. 네, 그런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뭔가 좀 이렇게 너무 먼 서양 사람인데 이게 서양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져서 우리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를 이제 찾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관심 때문에 예, 접근하게 됩니다. 아무튼 토마스 모어가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평가로 아마 토마스 모어의 인품을 정리하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라스무스가 그 사람을 평가한 그 구절은 사계절의 사내, 사계절의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라틴어로 옴니움 호라룸 호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옴니움 호라룸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남자라는 뜻이겠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간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는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 아다기아 격언집, 지난번에 제가 우신예찬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아다기아 책에 286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봄처럼 부드럽고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부드럽고 겸손하고 상냥하고 즐겁고 유쾌한 사람이고 때로는 심각하고 때로는 진지하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을 보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진지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하게 용감하게 싸워 나가는 사람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려놓고 있어서요. 토마스 모에 대한 우리가 그 좀 더 큰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에게 이제 헨리 8세와의 관계에서의 그가 보여줬던 모습이 이런 칭송과도 매우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마스 모를 얘기하면 또 헨리 8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8세는 뭐 영화 천일의 앤의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 어리석은 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헨리 8세가 등극하고 나서 나중에 모가 대법관이 되고 뭐 같이 이제 그 헨리 8세를 도와서 영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썼던 것 같고요. 1533년이 되면 헨리 8세가 앤과 결혼하면서 로마 교황청과 갈등을 겪었고 모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결혼 이혼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먼저 부인이 그 로마 교황청과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터라 쉽게 이혼을 또 이혼 자체도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혼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면서 독립했고 나중에 왕의 명령으로 토마스 모어가 참수됩니다. 네, 이게 이럴 때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PPT에 제가 드린 거에 먼저 드린 거에 보면 그가 런던 탑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썼던 책 작품에 관한 언급이 짧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예수의 삶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모어가 성인이 된 하나의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론으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모어라는 이름은 아까도 제가 짧게 언급했는데 우리 유토피아에 나온 유토피아에는 저기 우신예찬에 보면 토마스 모어에 대한 말장난이 있는데요. 모가 이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모루스라는 단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나타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신예찬에도 어리석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닮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과는 먼 종류의 삶을 경건하고 검소하고 근엄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신예찬의 말미에 그 토마스 모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 울신예찬의 그 부분은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보태서 초판에는 없고 나중에 보태지는 부분에 하나씩 추가되는데요. 그때 이제 토마스 모어를 보면서 토마스 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써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무튼 모어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제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면 근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어의 그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어떤 과학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의 토대로 삼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같이 의견은 사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근대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어떤 인문주의자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의 기본적인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현실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종류의 이름은 같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북쪽이나 옛날에 뭐 소련이나 동독이나 이런 것들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이제 망해갔던 나라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공산주의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사회다라는 걸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꺼내 들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1516년 이 책이 처음 쓰여지던 해로 가서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고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유토피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유토피아 책 안에 이미 유토피아라는 그 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유토피아라고 썼던 거는 이제 번역을 그냥 하면 우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없는 나라 또는 이런 나라는 없다, 세상에 없는 나라라는 뜻도 되고요.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토피아라는 책 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국가에 대한 비판, 이건 나라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으로 보면요, 이제 그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마스 모어하고 라파엘 히틀러다이오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는 사람인데요. 히틀러다이오스도 나중에 말씀드리죠, 이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사람,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말장례죠. 없는 나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소리다라고 하면서 어리석지만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사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토피아는 먼저 일단은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해서 보면 현재 라파엘 히틀러다이오스의 말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다스려지는 나라는 오늘날 어디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다스려지는 나라는 없다라는 그 구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졌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이고 도시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를 헤매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궁핍, 굶주림에 몰려서 도둑질하게 되고 이런 사회에 그 도덕이나 절도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더 엄한 벌을 세워서 빵 하나 훔치면 사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백성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엄한 벌이 모든 백성들을 잘 교화할 거다라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렇죠?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궁핍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습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그때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말로 이제 유토피아 안에서 생각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1511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다스려지는 나라뿐 아니라 대륙에 있는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행인 것은 이제 이 말을 하는 화자가 라파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계 여행을 하고 신대륙 아메리카를 갔다 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가 갖게 된 지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거는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우스와 같은 인물. 그러니까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혜로 우리가 지금 그런 눈으로 많은 지혜로운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보면서 내리는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이제 이게 가두는 운동이죠. 예, 가두는 운동인데 뭘 가두는 거냐면 이제 농토를 목초지로 바꾸는 운동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 제목이 사람 잡아먹는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농토를 잃은 농민들이 땅으로부터 유리되고 부자들은 그 땅을 거둬들여서 거기를 목초지로 바꿔서 더 많은 그 생산, 그러니까 투여한 돈, 자본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초지를 만들고 양을 길고, 양을 길러서 그 털로 모직을 만들어 팔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땅으로부터 내몰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걸 한마디로 양떼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엔클로저 운동은 나중에 1700, 1802년 이때에 대해서 이제 그 뭔가 이 운동이란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1500년, 그러니까 이때 토마스 모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일들로 그때가 되면 더 가혹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폭동으로 우리가 있는 그 유토피아 안에 라파엘의 얘기 안에 보면 폭동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언급이 있고요. 그 폭동에 관한 언급이 헨리 8세 시대에 있었던 코넬 지방의 어떤 폭동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석도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왕들이 로만 가톨릭과 싸우고 이런 분위기의 어떤 모습,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땅으로부터 내몰리고 극한 상황에서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도둑질에서도 살아남느냐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인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또 하나 얘기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과 번영할 수 없다 이런 나라는, 현재 우리 사회는 사유재산을 토대로 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스려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전혀 정의로울 수 없다. 궁극적으로 정의로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마지막에 가면 결국 어떤 사람들은 피폐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가 많아서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유재산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의로울 가능성, 번영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대안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실에서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는 나라,
있는 걸로 이제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토피아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유토피아를 이제 우라고 하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 우를 갖다가 애우로 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헌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헌시에 나온 말장난을 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유토피아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없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에서 없는 거고, 여기 없는 나라라는 뜻인데, 그건 뭐냐, 이제 행복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긴 없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에우토피아가, 에우가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토피아는 뭐 나라, 장소라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수사관에서 토픽이라는 말로 이제 굳어지지만, 토피아는, 네, 에우토피아는 행복나라라고 일단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은 아니고 여기에는 없지만, 라파엘이 돌아본 어느 먼 나라에 가면 이런 나라가 있더라. 그곳은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로 하면서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유토피아라고 만약에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다면 차라리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에우토피아라고 써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라고 없는 나라라고 쓰면 우토피아라고 아마 읽어야 될 텐데, 이 에우토피아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유토피아가 돼서, 네, 유토피아라고 행복나라라고 우리는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쓰기는 없는 나라라고 지금 계속 같이 쓰고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고, 여기는 이제 재원이 모두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 누구도 구걸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론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지만 모두가 풍요롭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유토피아의 2부에 가면 바로 라파엘이 그 나라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약에 사회가 조직되고 다스려진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득력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누구도 구걸하지 않는다. 누구도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탐욕이라고, 이게 사유재산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욕심이 탐욕 말고 명예욕 같은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부자가 됨으로써 남들로부터 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탐욕스러워서 아니라 그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명예와 과시를 위해서 이제 부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건 화폐다. 화폐를 없애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탐욕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모든 범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공유하고 이 사유재산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화폐 경제에서 화폐를 없앰으로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토마스 모어를 근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요,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등치시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인문주의자들만의 청사진이고 그들만이 꿈꾸었던 세상이지, 이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진 않았어요. 이제 그런 미래가 오고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꾸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적인 어떤 사회 변화, 전쟁, 뭐 이런 우리가 겪었던 불행들은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고요. 유토피아를 천천히 읽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도입돼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매우 유익한 하나의 측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를 꿈꿨다 그럴 때 여기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인문주의자들의 그 나중에 평가할 때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붙었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인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려고 했던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약간 이제 기독교와는 좀 무관한 먼 다른 나라 얘기니까 그런 것 정신 안에서 구현된 사회가 인문주의자이 생각했던 그 유토피아, 에우토피아, 행복나라, 지금 여기 없는 나라에 대한 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게 아다기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격언집 아다기아를 썼죠. 그 아다기아를 나중에 이제 발전시킨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우신예찬이라는 책인데요. 그 아다기아는 매우 많이 팔린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당시로서는 모든 사람이 읽고자 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3,000 몇 개의 격언이 안에 있고 그 격언이 언급된 모든 고전문학 작품들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그런 격언들을 담고 있는지 뭐 페스티나렌트 천천히 서둘러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워낙 유명한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데요. 그 모든 격언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격언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공유한다. 아미코름 코무니아 옴니아. 옴니아가 주어고요. 모든 것은 친구들의 공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구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정의가 필요하겠고요. 우정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정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득을 토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분을 나누고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그저 좋아서이기도 한데 여기서 친구로 언급되고 있는 훌륭함을 도덕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 한마디로 덕 있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이제 우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런 뭐 여러 종류의 가장 이상적인 우정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우정을 나누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 된 세상을 꿈꿨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요즘 평가예요. 그건 근대 사회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요즘의 평가고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두 가톨릭 사제와 나중에 가톨릭 그 안에서 순교했던 그 사람이 꿈꿨던 세상은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든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 이름을 부르기로 뭐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부른다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공동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마련되기를 바라셨던 바 예수의 제대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내놓았던 것이다. 이게 또 잘못 읽히면 내놓으라고 읽힐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간에 그런 사회가 이 두 사람이 생각했던 사회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서 책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토피아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좀 두 사람에게 토마스 모어가 생각했던 미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좀 해서 하고요.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유토피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그림, 제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홀바인입니다. 홀바인이고요. 그
아까 보였던 홀바인 말고 또 다른 형제 홀바인이 유토피아 모델을 이렇게 실제로 유토피아에 대한 지리적인 설명으로 2부가 시작합니다. 뭐 섬이 아니었는데 끊어서 섬이 됐다. 실제로 유토피아는 섬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유토피아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나서 그것을 사람 이름처럼 맞이 유토퍼스라는 장군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 꾸며 나가죠. 그러면서 뭐 섬의 둘레는 얼마고 섬의 그 면적은 얼마고 그 안에 도시국가가 몇 개 있고 도시국가 사이에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시국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각각 다스려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2부의 얘기인데요.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유토피아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책 이름을 책으로 들어가서 책의 내용을 검토하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던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1시간 10분 강의하라고 그러셨는데 요번도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토피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500년 지나갔어요. 예, 4년 전에 500년이 지나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다른 조용히 이게 아무도 안 읽는 책이기 때문에 고전이란 서양 고전 마찬가지. 고전이란 책의 특징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선뜻 읽지 않는. 하지만 뭐 누구든지 그 제목은 들어서 알고 있는 종류의 책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도 뭔가 2016년에 뭔가 큰 행사 이런 걸 갖다가 출판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는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자들 뭐 학문 뭐 이런 것들이 낄 자리가 별로 없어서 아무튼 그렇고요. 예, 루뱅에서 출간되었고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서 나왔고 라틴어로 책 제목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래 그 모어가 제시한 책 제목은 저 위에 누스과마라고. 누스과마는 이제 누스과미라는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없다, 없는, 결코 뭐뭐 아니다 뭐 이런 부사인데 이거를 이제 명사처럼 r을 붙여서 인수 섬이니까 섬이 여성명사라 여성명사 어미 r을 붙여서 누스과마라고 붙였습니다. 없는 나라 없는 섬. 네, 그렇게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별로다. 라틴어로 쓰지 말고 히라버로 가자라고 제시했던 게 에라스무스고요. 에라스무스는 그 히라버를 좀 더 이게 좀 선호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라틴어로 된 책들만 읽다가 그리스 문헌들이 동방으로부터 비잔틴으로부터 서방 그러니까 서쪽으로 서유럽 이탈리아를 통해서 서쪽 세계로 넘어온 거죠. 다시 그런 걸 통해서 잊혀졌던 텍스트들을 다시 읽게 되는 게 이제 주요 흐름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어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멀쩡한 라틴어도 막 그리스에서 왔다라고 우겨가지고 철자법도 바꾸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철자법이 이상하게 꼬인 것들을 보면 멀쩡한 라틴어를 그리스어처럼 히라버처럼 철자를 바꾸고 그래서 생겨난 그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라틴어로 쓰여있다는 건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만 읽는 겁니다. 네. 뭐 한글로 번역돼서야 많은 사람들이 읽겠지만 한문으로 쓰여 있다면 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다 공부하고 하진 않을 테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고요. 이제 이 이름에 여러 가지 종류인데 아까 유토피아 없는 나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였고 이 나라가 아니다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풀었고요. 행복한 나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서 우데포티아라고 있습니다. 우데포티아가 제한된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데포티아는 히라버를 만든 거고요. 우데포스는 결코 뭐뭐 아니다 하는데 누스과마만 라틴어이고 나머진 다 히라버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매우 인문주의자들도 그리스에 대해서 매우 심취했었고 열광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플라톤에 더 열광하죠. 키케로와라는 텍스트를
철학책을 이제 철학적 의미 말고 키케로가 남긴 많은 수사학 책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현실 정치에서 더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플라톤을 막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시도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키케로의 연설문들을 번역해야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키케로 번역문 읽은 거는 저희가 정화막당에서 번역한 7편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아마 거의 최초의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리스 쪽에 아마도 더 기울어져 있었고요. 그 영향이 아직도 유럽에 우리가 서양 사람도 또 배울 때 1800년대 1900년 초 이럴 때도 아마 그리스 쪽에 열광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도 뭐 르네상스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키케로의 연설문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해서 플라톤이 전해지고 있는 텍스트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건 딴 얘기, 제 사심이 열린 얘기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화자는 라파엘 휘트로다이오스라고 돼요. 휘트로다이오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헛소리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는 다 헛소리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는 거, 장난스럽게 하고 있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사건에 이렇게 위치시켜 놨어요. 예를 들어 대장금이 바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는 한두 번 언급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게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중종시대의 은여로 또는 뭐 요리사로 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라파엘 휘틀로다이오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배치시켜 넣긴 했어요. 더 현실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휘틀로다이오스도 그때 모든 지식인들이 그런 것처럼 라틴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고 지식인이었고요. 히라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라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그 이름을 남긴 이 사람이 4번 항해, 그러니까 이 유럽과 아메리카로 왔다 갔다 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4번의 항해에 모두 같이 참여한 걸로 이 휘틀로다이오스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 사람 고향은 이제 루시타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포르투갈이고요. 많은 배들이 포르투갈에서 떠나서 저기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아메리카로 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마 고향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인문주의자들보다 또는 에라스무스 본인이 오히려 이 화자와 일치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대항해 시대라고 우리가 나중에 불리게 되는 대항해 시대의 시작 부분입니다.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에서 계속 대항해 시대가 만들어지고 인도를 향해 가던 아프리카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부터 시작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에 정착하려는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내용 그 유토피아 안에서도 유토피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4번의 대륙 방문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된 곳 어디에 있다, 어딘지를 알려주었는데 지금 까먹고 내가 기록하지 못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숨겨놨어요. 없는 나라라는 걸 확실히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쓴 문두스 노브스인데요.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신세계가 이제 발견된 그 미국 미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 하파를 보면 저 배가 도착해 있죠. 거기에 보면 약간 뭐가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저기 기둥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식인 풍습과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 가봤더니 그들은 야만이고 미개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토피아를 읽다 보시면 보는 것처럼 그곳에 그러니까 유토포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미개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고요. 새로운 농사법을 통해서 풍요롭게 그들과 함께 농사를 져서 그들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발전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유토피아에서 일종의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식민주의 나중에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옹호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분명히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대적 한계로 명확한 건 뭐냐면 유토피아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것. 물론 그 안에 이제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매우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갖고 있고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구가 구성되고 한 공동체가 다스려지는 그런 종류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크게 보면 그 당시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유럽 밖의 세계에 대한 선입견, 야만 미개라는 두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유토피아의 책의 제목이 라틴어로 유토피아라고 맨 마지막에 출판된 원고에 있긴 한데요. 그 위에 두 개의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제는 노바 인슐라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 노바 인슐라고요. 요거 한번 써야겠다. 네, 여기 보시면 노바 인슐라가 보입니다. 새로운 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토피아는 애초에 육지에 붙어 있었던 반도의 끝에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땅을 갈라가지고 운하를 파가지고 섬으로 만들었다, 고립시켰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데 옵티모 레이 푸블리카이 스타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데 옵티모는 매우 훌륭한, 요즘 옵티무스가 막 언론에 나오는데 그 매우 훌륭한이라는 뜻을 갖는 그런 단어고요. 스타투에 가서 걸립니다. 매우 훌륭한 상태. 어떤 거의 상태냐면 레이 푸블리카이, 리퍼블릭, 국가입니다. 매우 훌륭한 국가에 관하여.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책에 붙어있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매우 훌륭한 국가에 관한 청사진,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의 청사진.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냐, 이렇게 다스려져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비교한다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플라톤의 국가도 레스푸블리카죠. 책 제목 자체가 라틴어로 쓰면 물론 이제 히라보는 폴리테이아지만 라틴어로 쓰면 레스푸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국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지점에서 서로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천천히 뒤에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헌시에도 이제 그런 것을 보이는데요. 없는 나라라고 이제 번역된 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헌시의 플라톤의 이상국가와 맞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꿈꾸었던 새롭게 만들었던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느냐. 정의의 문제가 플라톤 국가론의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로 출발해서 플라톤이 내세운 그런 국가, 정의로운 국가보다 더 훌륭하고 행복한 나라는 어떤 걸까라는 인문주의자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법률이죠. 최상의 법률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이제 법이 최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냐가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에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고, 이것의 정당한 이름은 행복한 도시, 행복도시다라는 거라고 한다는 게 이제 그 헌시에 붙여져 있는 이름인데요.
이런 식으로 헌시뿐 아니라 많은 추천사 편지들이 그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유토피아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본문만큼이나 길고 본문만큼 더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 알파벳도 나옵니다. 유토피아에서 썼던 알파벳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역시 거기서 보는 교훈은 우리 한글이 제일 좋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갖고 뭔가 글을 적으려면 진짜 훈련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매우 재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왜 몇천 년 동안 사용된 로만 알파벳을 떠나고 버리려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그냥 해프닝이었을까, 이런 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토피아에 관한 얘기 이제 좀 빨리 가고요. 그다음에 섬인데요. 섬의 크기가 둘레가 이렇게 봐고 200마일, 뭐 50마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그림인지 사실 저도 몇 번 계산해 봤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상의 수치가 잘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대충 뭐 54개의 도시국가가 있고, 도시국가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개별적으로 도시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 수는 정확하게는 계산해 봐야겠지만 가구 수로는 6천 가구 정도가 그 도시 안에 살고 있고, 넘치면, 만약에 그거보다 더 인구가 넘치면 도시국가가 잘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 인구를 섬의 밖에, 유토피아 섬의 밖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야만의 땅으로 보내서 거기를 다시 개간하고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땅으로 일구고, 거기서 사는 원주민들이 원하면 같이 살고 원치 않으면 내쫓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식민지를 두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서 유토피아 섬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식민 도시로 내보냈던 사람 중에 일부를 다시 도시로 불러들여서 대체로 6천 가구가 그 한 도시국가를 운영해 가면서 살도록 했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0만 명 정도 안팎의 도시를 세워서 54개, 그러니까 54 곱하기 10만 인구가 섬 안에 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총독은 동신직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국가를 만들 때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항상 로마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로마의 모델, 로마의 왕도 한 번 뽑으면 죽을 때까지 하다가 다음 다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걸 의심합니다. 네, 노동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부에서 영국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졌냐를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엔클로저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농토로부터 농민들이 유리되고 쫓겨나서 그들이 도시의 빈민이 되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뭐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노동은 몇 시간 이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8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점심시간 2시간, 합쳐서 일하는 시간 8시간, 8시간은 자유시간, 8시간은 수면시간, 이렇게 24시간을 3등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노동하는 8시간 안에 2시간이 점심시간이니까 나머지 6시간만 일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6시간만 일을 해도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각 도시는 도시와 시골로 나눠진다. 농지가 있는, 경작지가 있는 시골과 그 의회 기능, 도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이 두 양쪽이 2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인구를 바꾼다. 반씩 바꿔서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도시로 갔던 인구의 반이 다시 시골로 오고, 시골에 있던 인구의 반이 도시로 가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고 있는 방식으로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운영해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거는 이제
플라톤 국가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면 모두가 자기가 한 가지 이 직업만 택해서 그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한다 라는 것인데요. 플라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가축도 키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 일이 전문성이 분할돼서 어느 것도 잘 해내지 못하니까 차라리 어떤 사람은 집만 짓고 어떤 사람은 옷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농사만 짓고 어떤 사람은 목축만 해서 전문적으로 한 가지 직업을 수련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나온 잉여 생산을 서로 교환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직업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다른 건 이제 플라톤에서는 평생 직업이 바뀔 수도 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대부분 조상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택하게 되는 것,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종류의 직업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책 안에 특징적인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동 면제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도시들 통틀어 500명 정도가 그 노동을 면제받는다. 그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그 통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은 당연히 노동에서 면제가 되고요. 또 두 가지 직업인데 사제와 학자. 사제와 학자가 이제 사제는 그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이제 사제로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뽑는 방식도 플라톤의 국가에서 통치자를, 수호자들을 뽑고 그 수호자들 가운데 철학자를 뽑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한 방식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교훈 삼아야 되는데요. 학자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특혜를 철회한다. 예, 그래서 다시 노동하는 신분으로 가서 농사 짓고 원래 그래야 되고, 노동자들도 여가 시간 있었잖아요. 아까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 자기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학문의 큰 성과를 보여주면 노동을 면제하는 학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자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노동 면제 특권이 사라지는. 네, 이거 촌장의 임무인데, 이제 마을 단위 촌장 30가구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촌락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매우 제가 인용하면서, 야, 이거 오늘날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냐면 촌장의 임무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한 부분이고 당연한 일인데,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하지 못하게 막는 거가 촌장이 하는 주요 임무입니다. 누구든지 아까 말한 3시간 3시간 노동하고, 사실 여가 시간의 활용은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일을 하게 둔다가 원칙이거든요. 뭐 통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걸 자율에 맡기게 되는데, 여기서 촌장은 그러니까 좋아서 일하는 그가 그 일에 빠져가지고 초죽음이 될 정도로 일을 하지 못하게 잘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날 우리 와닿죠. 네, 우리 사회의 일부는 거의 초죽음이 될 정도로 지금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행복과 안락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노동을 면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이제 농업 생산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초가분이 생기면 이제 도시들이 서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했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농사 질 때 말을 보통 썼는데, 여기서는 말은 안 쓰고요. 소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는 빠르지 않은 대신 지구력이 있어서 고된 일에도 잘 할 수 있고, 아마 말에 대한 뭔가 나쁜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에 대한 이 나쁜 인상은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체도 나옵니다. 말을 타는 자들, 전쟁을 일삼고 통치하는 왕들, 게으르고 누굴 핍박하고 착취하는 왕들에 대한 이미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매우 재밌고요.
이왕 나오는데 양계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책 안에 재밌는 건 뭐냐면 시민들한테 닭을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소가 죽으면 소를 잡는다 이런 일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살생을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성정이 무뎌지고 잔혹해지고 가혹해져서 인간들, 동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일들은 사회의 노예 계급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도 노예가 있고요. 노예들은 주로 공동체의 규율에 따르지 않고 죄를 진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교육에 관한 이제 먼저 얘기를 말씀드리면 사회 제도 자체가 이제 교육의 토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주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람들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금, 은에 관한 사회적 용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강에다가 그물에다가 요강을 만든다든지 그 오줌통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하면 요강, 금하면 더러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치시키도록 사람들을 교육한다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으로 사람들의 족쇄를 만들어서 금, 은을 목에 걸거나 이게 손에 차는 거는 죄인들이 하는 일, 범죄자들이 하는 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처벌받으면 당하는 고통, 뭐 이런 것과 연상시킨다거나 아니면 진주 같은 거는 어린아들이 노는 장난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되고 오늘날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것들이 사실은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다 라고 교육하고 있다 라고 매우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 담당자는 이제 사제들이 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들을 사제로 뽑고요. 비밀 투표를 통해 사제로 뽑는데 이 사제들이 아이들의 도덕적 함양을 책임집니다. 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탐욕의 무서운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국가몰락의 원인이 되는 악습을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고요. 네. 또 하나 이게 유토피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데요.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는다. 그러니까 8시간 여유로운 8시간을 책을 읽는 데 투자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거 6시 정도가 해가 뜬다고 치면 6시 전에 이미 모여서 1교시를 끝냅니다. 아침 1교시를 끝내놓고 누군가 학자의 강연, 사제의 강연을 듣고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다시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그들과 얘기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 철학회도 아침 4시 정도로 옮겨보시면 어떨까? 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자, 여성에 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인 건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이고요.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식사 자리예요. 온 마을의 촌장들이 이제 모여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게 되고, 도시의 경우는, 물론 시골은 이제 시골 농사진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가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따로 먹지만, 아무튼 여기서도 음식을 준비하는 건 여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좋은 음식을 받는 건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높은 노인, 남성이 가장 좋은 음식을 받아서 먼저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나중에, 부인과 아이들은 따로 식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가부장적인 전형적인 식사 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역할, 여성들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도 허용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문도 허용되고 사제의 길도 허용됩니다. 여자들에게. 막혀 있지 않습니다. 여성 사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1511년경에 여성 사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겠죠. 오늘날도 저희도 주변에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거의 없죠. 찾아보기가 매우 드문 상황인데, 대부분 보면 원로 목사님들 그 신문 TV에 많이 나오신 분들 다 남성 좀 많이 나오시는데, 얼마 전에 그 유명했던 8.15 광복절날 광화문에서 활약하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데, 이제 여자들도 전쟁에 남편과 동행해서 같이 싸울 수 있고 사제가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놨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나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여자가 모두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건 넘어가고요. 네,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혼은 18살, 22살 이전에는 금지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혼전에 서로 상통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처벌은 평생 독신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한다. 이혼할 수 없다, 결코. 아까 우리가 애니 8세 토마스 모어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헨리 8세의 그 이혼 문제를 연상시키는데,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몇 가지로 제한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간통입니다. 간통. 그러니까 자기의 배우자가 누군가 다른 쪽과 간통할 경우, 간통했던 두 사람은 처벌받고요. 그 피해를 본 배우자는 이혼이 허락돼서 따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면 이제 원로의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허락을 받아서 물론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성격 차이에 대한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재밌는 부분입니다. 특히 간통자에 대한 처벌이 아주 무서운데요. 일부 일처제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공동체가 운영되어 있고, 가족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게 간통이라는 범죄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걸 무섭게 처벌하는데, 첫 번째가 되면 평생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노역하는 처벌을 받고요.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면 죽인다, 사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입니다. 매우 특이하죠.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살고 있던 영국의 어느 한 동네의 분위기를 여기다 너무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매우 특이한 부분이고요. 배우자 선택하는 풍습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발가벗은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찰을 해가지고, 몸 이런 데 이상이 없어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걸 상태를 하는데, 여기에 놓은 거가 뭐냐면, 시장 가서 뭐 말을 사건 소를 사건 간에 다 들여다보고 꼼꼼히 이빨도 열어보고 다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가축들도 사들이는데,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알몸을 보고 다 확인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그 논리이긴 합니다만, 저희한테 매우 낯선 종류의,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고요. 네,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매우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좀 남았는데, 안락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안락사.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봐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가 나면 돌보고, 도지지 않도록 돌보고, 상처가 아물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걸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플라톤 국가론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게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만큼 고통이 커지는 뭐 이런 경우에 삶이 다만 고통을 연장시키는 삶이 다만 뭐 병원군을 키우는 내가 병원군을 몸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 밖에 되지 않는 삶의 질이 매우 현저히 떨어졌을 때 스스로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제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래서 그가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예. 오늘날 우리도 사실 언급하기조차 좀 힘든 주제죠. 그렇죠? 물론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스위스에서도 보면 그렇게 안락사를 택한 경우에 뭐 도와주는 데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사가 그렇게 안락사를 한다면 그 사람 처벌받게 되고 가족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상황인데요. 유토피아에서는 이 문제에 벌써 이미 깊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제가 끝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마지막에 저의 질문은 유토피아는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유토피아 텍스트를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마스 모어가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앞에서 저의 얘기고요. 인문주의자들만의 세계를 그린 것이지 상상의 세계.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그 삶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준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 방법론에서 하나도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먼 나라 어딘가 있다. 여긴 없지만 그리고 사실 거기로 가는 길도 잊어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거기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만히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걸 고민해 보다 보면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훌륭한 통치 제도를 완성하는 것. 사회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누구나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누구나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게 이제 제도의 문제죠. 그걸 사회적 제도, 법률의 문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법률을 잘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오늘날 우리 국회가 보면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아무튼 간에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입니다. 일단 교육제도를 훌륭하게 갖추는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훌륭하게 교육될 가능성이 있느냐. 인간을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느냐. 있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없다고 보는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늘 걱정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 열심히 교육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선생님 모시고 온갖 투자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아이들을 잘 올바르게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가 훌륭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무도 그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학교를 나오면 이 사람이 훌륭해집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할 뿐이지. 그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유토피아에서 그렇게 훌륭한 도덕적 성향을 갖는 탐욕스럽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라고 불리우는 자기가 생산한 것을 기꺼이 남들과 가난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가능하냐 라는 그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으면 감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디스토피아. 모든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 인간이 사악할 거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모르게 자기가 소망하는 욕망하는 꼭 비뚤어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그를 감시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감시하는 것도 가능하냐. 그렇죠. 우리가 그게 매번 실패할 거라는 것이 문학 종류에 유토피아 문학이 있는가 하면 디스토피아 문학이 있죠. 다 묶어서 유토피아 문학이라고 한다면
유토피아 문학 안에서 유토피아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이렇게 교육의 문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잘 가르칠 거냐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하고요. 우리가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으면서 시사하는 바는 국가론의 대부분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예요. 어떻게 훌륭한 통치자, 훌륭한 수호자를 길러낼 것이냐 문제가 플라톤 국가론 문제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토피아 문제의 방법론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의 교육의 문제에 더 많이, 그게 아마 어쩌면 유토피아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사회적인 가능성을 더 열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유토피아는 실현 가능한가?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계속 인간을 어떻게 훌륭하게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훌륭한 법 제도, 사회 제도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렇죠? 결국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토피아에 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모두 마쳤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오다 보니까 못한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